자, 여러분, 오늘은 사회 문화 네 번째 지문입니다. 쪽수로는 112쪽 펴보면 되겠습니다. 경제 지문인데, 그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아마 배운 적이 있었을 것인데,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 막 심화되고 어려운 지문들이 많지만, 기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분히 잘 대처하면 뒤에 문제까지 잘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뒤에 문제들은 적용하는 문제들이라서 먼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번 문제에 있는 선지만 먼저 읽어보고 뒤에 있는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 있고, 자, 1번부터 내용 살펴보면 통상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서로 상반된다. 이거는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곡선은 보통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죠. 뭐 여기 이쪽이 오른쪽 편이 뭐 수량, 물건의 수량이라 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가격이라 친다면 뭐 좌우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싼 가격에 팔수록 많이 산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싼 가격에 팔수록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고, 가격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많이 안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비례하는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쌀 때는 많이 팔 생각을 안 하고, 가격이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많이 팔려고 한다, 생산이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균형 가격이 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고1 때 정도라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요 곡선과 무차별 곡선은 모두 그래프상에서 우하향하는 형태를 띈다. 자, 수요 곡선과 연관된 거는 대강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고개 쓱 돌려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하향 돼 있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단 지문 읽으면서 확인하긴 해야 되겠지만 괜찮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득 효과가 작용하면 임금이 상승할 때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자, 소득 효과라는 말 보이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여가 시간이 증가한다, 이런 말 보입니다. 자는 네 번째,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자, 예산선의 기울기라는 개념. 자, 3, 4번 가니까 모르는 말들이 나오죠. 소득 효과,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 뭐 임금, 여가시간, 이런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임금이 상승할 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게 작용하면 노동 공급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자, 임금이 상승했을 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게 작용한다면 노동 공급 곡선이라는 것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이런 것들 개념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그냥 눈으로 힐끗 봤을 때는 1, 2번보다는 3, 4, 5번에서 틀린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체크하면서 또 힘내봅시다. 한 상품의 가격과 구매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공급 곡선은, 자, Y축이 가격, X축이 수량인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통상적으로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랐을 때 구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음의 기울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거니까 우하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자, 그 다음 반면, 자,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거의 뭐 친절하게 설명돼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아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제 사회 지문 풀 때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통상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예산과 각 상품의 가격에서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 도출되는 반면, 자, 수요 곡선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소비자의 행동과 연관이 됩니다. 수요 곡선은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사야겠다 그런 생각과 행동이 연관이 있는 게 수요 곡선이고, 자 공급 곡선은 주어진 생산 기술과 그 상품의 가격에서 이윤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의 공급량을 선택하는 생산자의 행동을 통해 도출된다. 자 지금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자 생산자의 행동을 통해서 도출됩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 지금 보면은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만족과 연관되어 있죠. 뒤에 이제 내용 연관된 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겠습니다. 수요 곡선은 만족도와 연관되는 거고, 반면에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윤과 연관되는 개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물건 사는 사람은 물건을 샀을 때 본인 느끼는 만족도가 최고가 되게끔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급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버는 돈이 최대가 되게끔 조절하는 게 공급 곡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1번에 1번 확인이 되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자 그렇다면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량이 어떻게 변할까? 자 이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뒤에 계속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 짓겠습니다. 자 소득 효과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동일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가격,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동일 예산으로 얼만큼 살 수 있냐, 구매력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격이 하락했다면 자 소득이 늘어난 걸로 볼 수 있답니다. 그렇죠. 그 뭐 원래 내가 이제 뭐 한 달 월급으로 뭐 밥을 한 20끼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가격 자체의 단가가 떨어집니다. 뭐 절반 이상을 50% 할인하다 칩시다. 그러면은 2배 이상 먹을 수 있으니까 월급을 2배 이상 받은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소득 효과와 연관이 된다. 자, 그다음 대체 효과는 자,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과 다른 상품 사이에 상대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 상대 가격이란 말이 보이죠? 상대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제품별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효과다. 제품별 소비량과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의 구매량을 줄이는 대신에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구매량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브랜드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 그죠? 우리 예전에 뭐 콜라 한번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있고 뭐 펩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코카콜라가 가격이 뭐 2,000원이고 자 펩시가 1,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나는 가격 500원 더 싼 게 훨씬 좋아. 그러면 펩시를 아마 살 거고요. 아니야 나는 500원을 더 내더라도 코카콜라를 마시는 게 훨씬 더 내 만족도가 높아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건데, 대체 효과를 여기에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펩시가 작정하고 할인을 팍팍 해버립니다. 그래서 1,000원, 700원, 한 700원에 판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코카콜라를 원래 먹던 사람들도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나 이거 이제 코카콜라 안 사고 이 정도 가격이면 펩시를 사는 게 맞겠어 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요게 대체 효과랑 연관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는 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원래는 2,000원 주고 코카콜라 샀지만 가격이 1,500원에서 7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코카콜라 먹던 사람들도 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효과였었고, 자 그 다음에 원래는 2,000원 주고 코카콜라 한 병 먹었었는데 700원짜리를 사게 되니까 2병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소득 효과랑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다른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한 상품의 가격만 변화하면 상품별 구매량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걸 막 다 같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한 상품의 가격만 변하면은 구매량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개념이 더 나오죠. 지금 조금씩 더 어려워집니다. 예산선, 무차별 곡선. 자 오른쪽에 보면 무차별 곡선,
예산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자, 예산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낸 선이다. 자,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낸 선이 예산선. 됩니까? 그래서 예산선은 지금 보면 이렇게 직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직선 형태를 띠고 있는데 뭐 이런 거겠죠. 이거 A가 만약에 5고 B가 만약에 5라 치면은 자, 이거 5개 살 때 B는 한 개도 못 사고 같은 금액으로 할 때 A를 4개 산다면은 B는 한 개 살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란 자,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의 묶음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으로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의 묶음이다. 자,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낸 선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주관적이죠. 지금 이거는 동일한 만족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라 볼 수 있는데 무차별 곡선은 보니까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 형태를 띄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점이든 여기 있는 이 지점이든 만족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점도 만족도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재화 X를 한 개 더 소비하기 위해서 재화 Y 몇 개를 덜 소비해야 하는가의 비율을 한계 대체율이라고 한다.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 뭐 무장적 많이 사면 좋겠지만 예산이란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선 안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걸 좀 더 적게 사면은 이걸 좀 더 살 수 있고 이걸 좀 적게 사면은 이걸 좀 더 많이 살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다. 자,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두 선의 접점에서의 기울기의 절대값. 자, 절대값이라 하는 이유는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잘 살펴보면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그래프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이게 또 쥐약인 사람들은 계속 좀 잘 못하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선을 봤을 때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이 약간 다릅니다. 예산선은 정해진 돈이라서 여기 있는 이 직선에서 더 이상 뭐 어떻게 왔다 갔다 더 변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산이 더 많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뒤에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이 넓이 자체가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재화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0,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살 수 있는 A, B의 재화수 맥시멈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 중간에 있는 점들을 만약에 체크한다 치면 10,000원을 다 안 쓰는 게 되겠죠. 10,000원을 다 안 쓰고 이제 돈을 쓰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15,000원을 받았다. 15,000원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넓어지고 이것도 넓어져서 평행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좀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 만약에 예산이 좀 더 늘어서 이렇게 있는 선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 무차별 곡선에서 봤을 때 여기를 만약에 기역 지점이라 그러고 여기를 만약에 니은 지점이라 그랬을 때 기역과 니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지금? 기역이 효율적입니까? 니은이 효율적입니까? 니은이 효율적이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무차별 곡선이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는데 여기 있는 이 무차별 곡선은 같은 효용, 즉 같은 만족도를 주는 위치를 다 이어서 선으로 그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일 때 주는 만족도와 비슷한 만족도를 줄 수 있다면 이 접점이 되는 부분이 제일 좋은 위치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해됐죠? 자, 이 정도면 이해하리라 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해야 효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이거 연관된 부분이 있었었죠, 지금. 자, 1번에 2번 선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선호되는데 이는 원점에서 멀수록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자, 원점에서 멀수록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면 자,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더욱 멀리 있게 된다. 자, 소득이 늘게 되면 더 많은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더욱 멀리 있게 됩니다. 자, 그 말인즉슨 여기 위에 봤을 때 예산선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지우네요.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선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산선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무차별 곡선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돈 많이 벌면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지잖아요. 욕심이 많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계속 보면, 자, 예산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가 뭐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두 재화의 상대 가격까지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선은 평행 이동한다.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평행 이동합니다. 자,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느는 정상제이지만 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어드는 열등제도 있습니다. 자, 열등제, 정상제 이런 개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고기의 수요가 늘고 돼지고기의 수요가 줄었다면 전자는 정상제, 후자는 열등제에 해당이 된다. 뭐 영화나 아주 극단적인 설정을 하는 데서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부잣집 아들들은 라면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서민의 음식이지 않냐, 이걸 어떻게 먹는 거냐, 뭐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라면은 열등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되게 비싼 뭐 귀금속 이런 걸 뭐 사치제 이런 말도 같이 쓰기는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정상제랑 열등제 두 가지만 언급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만 오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자, 가격 변동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는 요 상황 가정했었죠. 소득이 늘었을 때 어떻게 되냐 얘기했었고, 이 부분이 아니네요. 여기 위쪽이네요. 자,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냐. 자, 무차별 곡선 원점에서 멀어지고 예산선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자, 이번에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동됐을 때, 올랐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소비자는 동일한 만족을 위해 가격이 오른 재화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재화의 소비를 늘려 동일한 효용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대체 효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져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균형점이 이동하게 된다. 자, 이번에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임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임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예산선의 기울기만 달라져서 균형점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만 두고 볼 게 아니라 방금 전달하게 나왔었던 내용과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A로 묶여져 있고, 방금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지문 바로 윗단락에 나왔었던 내용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였습니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였었고, 이거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게 밑에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결국 살펴보면 이 말에 초점 맞춰야 되겠죠. 요 경우랑 그 다음에 이 경우 구분을 짓자면, 위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내용 활용했을 때 소득 효과가 일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효과가 일어난 부분이 있고, 밑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니까 대체 효과가 일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소득 효과가 일어났을 때는 평행 이동한다. 예산선이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런 설명이 들어와야 되겠고,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변한다. 이런 얘기가 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1번에 4번 한번 봅니다. 1번에 4번 보면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이 부분이죠.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이 부분. 자, 이렇게 오르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화살표된 부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할만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자, 계속 봅시다, 이제. 자, 노동자가 각 임금 수준에 대응하여서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은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 결정이 아니라 수요량 결정과 오히려 유사하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갑자기 노동 공급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을 읽다 보면 좀 약간 생뚱맞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 1번 선지를 보면서 뭐 임금, 노동 공급 곡선 이런 걸 먼저 봤다면 그나마 좀
덜 어색할 수 있을 겁니다. 말 다시 한번 뜯어볼까요? 노동자가 월급 받는 거에 대비해서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은,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뭐 일을 잘해서 그런지 귀염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월급을 2배로 주겠답니다. 대신 주말도 나와서 일 다 하랍니다. 그러면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죠. 돈을 더 줄 테니까 일을 더 할래? 돈을 더 준 것도 반대하고 나는 일을 안 할까? 요걸 이제 결정하는 것과 연관된 건데, 자,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 결정이 아니라 수요량 결정과 오히려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공급량보다는 수요량과 연관된다. A는 B가 아니라 C에 조금 더 가깝답니다. C에 조금 더 가깝다. 자, 이유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여가가 줄어들어 노동과 여가의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쉴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노동 공급량을 선택하는 경제 주체는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 공급에 따라 얻게 되는 소득과 잃게 되는 여가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자, 소득도 생각해야 되고 여가 양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할 때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예산선상에서 상품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우리가 아까 왼쪽 선에서 봤던 그 그래프 형식이랑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임금을 받는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임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량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임금을 올려줄 테니까 일 더 할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임금을 더 주면은 일을 더 많이 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공급 곡선이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공급 곡선 상당히 유사할 수 있는데, 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축의 값을 하나는 노동량이라고 보고 한쪽은 여가라고 본다면 자,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가 시간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쪽 부분은 뭐랑 좀 유사합니까? 수요 곡선과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쪽으로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지문의 뉘앙스는 자, 여기 있는 C 부분 수요량 결정과 오히려 유사하다 이런 말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소비자가 뭘 살지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좀 요쪽에 무게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서 느껴집니다.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오히려 이게 더 효과가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락. 자, 그러나 상품 소비의 선택과 노동 공급의 선택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자, 상품과 노동, 요게 차이점이 좀 있다는 겁니다. 자, 통상적인 상품의 소비자가 각 상품의 가격에 근거해서 소비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격뿐만 아니라 여가의 가격을 알아야 된다. 그 둘 중에 선택할 때 대체 한계란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나 사게 되면 저거를 몇 개 못 산다. 이런 게 있었었는데, 자, 여가 노동 간에도 똑같은 그래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 서로 다 알아야 됩니다. 노동의 가격만 알면 안 되고 여가의 가격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자, 여가는 수치화된 가격이 있는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여가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학에서 가격은 기회비용이므로 여가의 가격은 노동을 하지 않아 얻지 못한 임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아, 기회비용 얘기가 나옵니다. 기회비용이 뭡니까? 포기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비용. 자, 그래서 여가의 가격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얻지 못하는 임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급, 일당 이런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비용 이거 감 잘 안 오는 사람은 급식 같은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급식 먹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끼에 2,000원을 주고 밥을 먹는다 칩시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밥을 먹기가 싫어. 그래서 친구랑 나가서 1,000원짜리 라면을 사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녁값으로 지불한 값이 1,000원이 아니죠. 3,000원을 낸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000원짜리 급식은 내가 먹든 안 먹든 소모가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나가서 1,000원치 음식을 추가적으로 먹은 게 돼버리니까 총 3,000원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기회비용 잘 모르는 친구들 공부 좀 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자, 임금이 변화할 때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효과로 설명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대체 효과란 임금이 올라 여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이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자, 체크 쭉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올라서 여가의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상대적 가격이잖아요. 그죠? 자, 지금 아까 위에서 봤듯이 기회비용이고 여가의 가격은 받지 못한 임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임금이 올라갔고 여가의 가격도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한다 할 때, 그때는 대체 효과가 쓰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 효과가 쓰였다. 자, 반면 임금이 증가하면 전체 소득이 증가하여서 여가 시간과 같이 기회 비용이 비싼 것을 구매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자, 전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자,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소득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구분 좀 지어야 되겠죠?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르죠?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일을 더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소득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솔직히. 소득이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른 뉘앙스를 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 이제 드리는 노동의 시간에 비용이 다 일정하게 똑같이 증가하는 쪽이라면 아마 대체 효과가 더 심할 겁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시간의 소모를 의미한다면 대체 효과에 아마 가까울 거고, 반면에 같은 시간 일을 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지식 부가가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구도 못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일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소득 효과랑 또 연관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상반되는 두 가지 힘이 의사결정에 작용하여서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을 결정한다.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 곡선처럼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단정할 수가 없다. 왜 단정할 수 없습니까? 다시 한번 봐볼까요? 위에 대체 효과 어땠습니까? 임금이 올랐을 때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요렇게 있을 때 임금 있고 여기 노동량 있으면 요런 식으로 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양의 기울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효과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소득 효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임금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노동량이 줄어든다.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한다는 거는 노동량이 줄어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합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기울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소득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 양의 기울기라고 보면 안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거는 글 내용 정리한 거 한번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상품 소비량만 얘기했으면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노동 공급량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운 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황 나오는 내용들 보면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 설명이 나오는데, 자, 소득 효과 같은 돈이 있을 때 구매량이 변화하는 거. 그 뭐 지금 여기는 보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더 많은 걸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상품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소득이 오른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지만 상대 가격의 변화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는 게 대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다른 걸 더 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무차별 곡선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와 연관된 곡선이었었고, 예산선은
이제 그 같은 예산으로 구입 가능한 재화의 묶음을 얘기한다 그랬었는데 무차별 곡선은 주관적인 거고 예산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한계 대체율이 가장 좀 접점을 이루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확인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절대값인 이유는 음의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웁니다. 자, 소득효과와 연관지었을 때는 무차별 곡선 소득효과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내가 월급 자체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재화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가게 됩니다. 아, 나 돈 더 많이 벌었으니까 더 많은 거 하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멀어지게 되는 거고 예산손도 똑같이 가격 변화가 없다면은 쭉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반면에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그려보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기울기가 변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접점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근데 이건 문제가 뒤에 나오는 이 노동과 연관지어서 나오는 설명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임금 수준에 따라서 노동 공급량 결정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노동 공급 곡선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곡선은 이겁니다. 이건데 지금 이 글에서 가장 핵심은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가라는 개념까지 가지고 왔을 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동자가 소비자가 되는 거고 여가를 소비할래 노동을 소비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수요 곡선의 형태와 비슷해지고 아까 봤듯이 뭐 이거 그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예산선 이런 것과 같이 적용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고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가격 변화입니다. 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여가 가격도 똑같이 오르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아쉬울 때 있잖아요. 아, 그래, 야, 이 정도 돈이면 아, 그 쉬지 말고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대체 효과인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일을 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대체 효과가 강조되는 상황이라 보면 되겠고 자, 소득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올라가면서 여가 시간 투자의 여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을 좀 덜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면 소득 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라 보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이거 다 봤나요, 지금? 자, 1번 선지는 확인했었고, 2번 선지도 확인했었고, 자, 3번 선지도 글 읽다가 확인했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었었죠? 자, 4번, 5번 볼까요? 자,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거 대체 효과와 연관된 거였었죠?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임금이 상승할 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게 작용하면 노동 공급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마지막 단락에 있었던 내용 다시 한번 봐보세요. 소득 효과는 어땠습니까? 소득 효과는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 그 다음 줄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 얘기인 전체 소득이 증가했을 때 노동 시간이 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로 따졌을 때 음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 네, 대체 효과는 더 위에 있죠. 지금 보면은 대체 효과는 더 위에 있는데 자, 여가 임금이 올라서 여가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쉬는 걸 줄이고 더 많이 일을 하게 된다. 임금이 올랐을 때 더 많이 일을 하게 된다. 이거는 양의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득 효과가 더 크다 그랬으면 양의 기울기라 간다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기고요. 자, 2번 문제.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건데, 기역은 자, 소득 효과와 연관된 겁니다. 소득 효과. 자, 근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자, 상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소득이 올라간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당연한 거죠. 지금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엔 자, 밑에 나와 있죠. 한 세네 줄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나오는 내용인데 자, 대체 효과와 연관된
그렇습니다. 대체 효과에 연관된 거는 이제 가격이 변함으로 인해서 상품별로 구매량이 변화하는 건데 뭐 상대 가격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관된 걸 찾는 거고 1번부터 기억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예산이 더 많아지면 소득 효과가 생겼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 기억 밑줄 그은 부분 자체가 가격이 하락해서 소득이 늘어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소득 자체가 많아졌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1번은 지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통상적으로 공급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공급 곡선과 연관 지으면 안 되죠. 수요 곡선과 수요와 연관된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좀 연관 없는 설명. 그 다음 세 번째 상대 가격 이거는 니은으로 가는 게 맞겠죠.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한 걸로 볼 수 있다. 가장 밀접한 설명이라 볼 수 있겠고 자 오른쪽에 상품들 사이에 상대적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상대 가격 언급한 것도 괜찮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생략하고 오른쪽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죠. 자 A를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하는데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A는 세 번째 단락이 되겠고 여기 지금 보면 왜 조각 피자와 콜라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좀 활용하자면 일단은 이 점선이 여기는 이 점선 부분이 있죠. 점선 부분이 여기는 이 실선 부분에 비해서 기울기가 달라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기울기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실선 여기 있는 실선이랑 점선에 있는 이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거 보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화살표로 표시가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만약에 어려웠다면 이 화살표를 아예 지우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봤을 때 E에서 이 다시로 갔다가 이 다시에서 이 다시 이렇게 가는데 그럼 그 방향이 어떻냐면 처음에는 기울기가 먼저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 피자 한 개의 가격이 4,000원, 콜라 한 개가 2,000원이고 소비자는 한 주에 10만 원을 가지고 조각 피자와 콜라를 살 수 있다. 첫 번째 주에는 조각 피자 10개, 콜라 30개인 이 지점을 소비자가 선택했다. 자, 이 지점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뭐 그래프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선이 무차별 곡선인데 그죠? 무차별 곡선이 만족도 총합이 쭉 같은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선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 접점 부분인 이 지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주에 콜라 가격은 그대로고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가면서 조각 피자와 콜라의 구입량이 이 다시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언뜻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 하나는 그대로인데 다른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콜라 사는 구입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피자 사는 구입량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가 대체 효과랑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대체 효과. 자,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문 글에 봤을 때 어떤 영향을 줬었냐면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줬었습니다. 기울기가 변화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기울기가 변하는 거는 뭐랑 연관이 있냐면 E에서 이 다시로 가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자, 실선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접점 부분이 여기로 바뀌었죠, 지금. 이 다시로 이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평행 이동해서 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기 내에 소득이 증가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나왔었던 내용과 같이 좀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가격이 제품의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소득이 증가한 효과랑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 효과랑 연관되는 거죠. 소득 효과랑 연관되는 거고 소득 효과가 되는 경우에는 평행 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 조각 피자와 콜라의 처음 가격이 유지된다면 조각 피자 한 개를 더 구입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콜라의 개수는 2개이므로 한 개 대체율은 2다.
맞죠? 가격이 2배 차이 나니까 뭐 그렇게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조각 피자 한 개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콜라 한 개에 대한 조각 피자 한 개의 한 개 대체율은 낮아진다. 자, 지금 이 한 개 대체율이 낮아진다라는 말은 가격 변동이 됐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원래는 실선이었었는데 요렇게 돼 버렸잖아요. 맞죠? 요렇게 돼 버렸습니다. 원래는 이랬었는데 변한 거는 이렇게 됐잖아요.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완만해진 거니까 여기 있는 2번 설명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조각 피자의 구입량이 늘었기 때문에 조각 피자는 정상제에 해당한다. 어떻나요, 이거는? 자, 가격이 내려가면 구입량이 늘었다. 이건 이제 본문 내용과 연관해서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본문 내용과 연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프에서도 봤을 때, 자, 조각 피자 수량 이렇게 돼 있으면 E에서 E 다시로 갔을 때 결국은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으니까 자, 정상제라 보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 4번. 두 번째 주에 콜라 가격은 그대로이고 조각 피자 가격만 내려가면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첫 번째 주와 비교할 때 완만해졌다. 여러분 이거 어떤가요? 이거는 지금 2번 선지랑 4번 선지는 똑같다고 봐야 되죠, 지금 이거. 한계 대치율이 낮아졌다. 접점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4번 선지는 그 기울기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똑같이 느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 틀렸는데 균형점이 E에서 E 다시로 변화한 것이 소득 효과다. 자, E에서 E 다시로 변화한 거 대체 효과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E 다시에서 E 다시로 변화한 것은 대체 효과다. 아닙니다. 소득 효과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자,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또 보면은 뭐 연봉 연관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자, A씨는 회사와 내년 연봉을 협상하려고 한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서 회사는 A씨에게 올해보다 10%포인트 오른 연봉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회사는 임직원과의 단체 협상에서 휴일 근무 수당을 올해 10만 원에서 내년에는 15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합의했다. 자, 이 휴일 근무 수당도 올라간답니다. 올라간다. 그럼 이것도 소득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조금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것과 크게 연관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일을 뭐 추가적으로 뭘 더 하면서 10%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 물가를 고려해서 올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추가적인 더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이거는 좀 약간 소득 효과랑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자, 반면에 밑에 있는 이 휴일 근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노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만큼의 여가를 희생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연봉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휴일 근무 수당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기에서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말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자, 올해 휴일 여가의 가격은 10만 원이고 내년 휴일 여가의 가격은 15만 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노동으로 얻게 되는 그 일당, 임금 이런 것이 곧 기회비용과 연관해서 여가의 가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괜찮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휴일 근무 수당 인상에 따라서 A씨가 내년 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이는 대체 효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자, 일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책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넘어오세요. 혼자 생각해서 풀지 말고 앞으로 넘어와서 어디 보냐면 마지막 단락을 다시 봐야 됩니다. 마지막 단락. 마지막 단락 봤을 때 마지막 단락에서 중간쯤에 자,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 임금이 올라서 여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을 하는 거. 자, 적어 놓을까요? 자, 대체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많이 한다.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대체는 일을 많이 한다. 같이 적어 놓을까요? 소득은 자, 일을 적게 하게 된다. 여가를 즐기게 된다. 이런 의미로 놓고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지. 휴일 근무 수당 인상에 따라서 A씨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대체 효과로 본다는 거죠. 대체 효과로 본다면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 보세요. 혼자서 막 생각하고 풀면 별로 안 좋습니다.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올해 물가가 오르면 A씨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인상은 A씨의 실질적인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군.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물가가 인상되게 되면 각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소득이 내려가는 효과랑 같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을 거꾸로 한 거였습니다. 본문에는 한 상품의 가격이 줄면 소득이 올라간 거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거꾸로 적용한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3번도 괜찮죠? 자, 4번. 내년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 A씨가 휴일에 일을 하기보다는 여가를 더 즐기고자 한다면 이는 소득 효과가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4번은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A씨는 돈이 좀 약간 쪼들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휴일 근무도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 휴일 근무도 계속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 10% 오른 게 꽤나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를 안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 근무를 원래 하던 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4번 선지도 괜찮은 거죠. 자, 마지막 5번.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10%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A씨의 임금은 오르는 반면 기회비용으로 계산한 여가의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임금이 오르는 만큼 여가의 가격도 오른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선지 내용은 5번 문제는 정답만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경제지문 봤는데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다시 한번 확인 잘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있는 이런 그래프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지문에서는 특히나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했었죠. 뒤에 문제 풀었을 때. 그리고 여기는 그래프 이해 또 중요하니까 잘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